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신문에 났던 거 있죠? 돼지고기 값에 성난 중국 민심, 시진핑이 향한다. 한 달 사이에 25% 올라. 이게 저번 주 신문 기사예요. 지금 47%인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올랐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Winter is coming. 중국은 이번 겨울을 아주 힘들게 보낼 것이다. 왜? 돼지고기 파동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저의 예측이 하나 또 있죠? 그게 뭐예요? 조류독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일어날 테니까. 어? 제가 쓴 소설은 거의 데스노트에 가깝습니다. 어디 있어? 내 데스노트가 저기 어딘가 있는데, 어? 제가 말한 내용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진짜. 아시죠? 제가 여태까지 예측해서 틀린 거 없잖아. 제가 예측해서 틀린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 응? 없을걸? 다 맞았을걸?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측만 있어요. 예를 들어 남북통이라던가 고토수복이라던가 이런 건 아직 안 됐어.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얘기한 대로 다 됐다니까. 2차는 조류독감인가요? 네. 갑자기 중국의 닭들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47% 올라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면 대체제로서 닭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식당 가보세요. 중국 식당 가면은 음식이 거의 대부분 돼지고기야. 가끔씩 닭고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아주 가끔 나와요. 탕수육 같은 거 할 때 소고기 탕수육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고기는 튀기면 깔깔한 거. 그래서 소고기 탕수육 맛없어. 돼지고기 탕수육이나 그게 아니라면 닭고기 탕수육이 그나마 나아요. 튀김 요리는 돼지고기가 제일 좋고 먹기가 이 식감이 그 다음이 닭고기예요. 근데 닭고기마저 이러면 어떻게 돼? 그리고 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소는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소는. 그러니까 소는 먹는 사료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원래 소고기 자체가 비싸요. 근데 돼지고기 파동 나고 닭고기 파동 나면 소고기도 같이 가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고기 가격은 다 올라간다고. 중국 사람들 뭐 먹고 사나? 뭐야, 말은 돼지나 닭이라고 하지만 쥐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건 이미 먹고 있지 않을까? 제가 중국에서 먹었던 양꼬치가 카자흐스탄 가서 먹었더니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살았던 지역이 그 외국인들 사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은 오도구라고 했어요. 우따커우라고 해서 그 대학교가 몰려 있는 지역. 그게 그 북경어원대학하고 북경대학, 그 다음에 임업대학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이제 오도구라고 부르는데 나는 거기에서 살진 않았어요. 옛날 중국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한참 놀기 좋을 때에도 나는 거기 산 게 아니라 그 임업대학 저 뒤쪽에 중국인 거주구역이 있어요. 그냥 진짜 중국인만 산대. 전 거기서 살았어요. 한 달에 월세 3만 원인가 내고.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 지역에서 살면서 중국인들 음식 먹고 살았거든. 완전히 중국 애들 시장에서 살았어요. 거기 친한 아줌마들 많았었는데. 했는데 그때 먹었던 양꼬치가 다르더라고. 카자흐에서 먹었더니 내가 솔직히 무슨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겠어. 아, 볼턴 왜 잘렸냐고요? 내가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인육은 안 먹었어요. 인육 맛은 아니었어. 그리고 이렇게 오늘 뉴스에 났죠. 47%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는 25%였거든요. 이번에 47%. 자, 이 추세로 간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돼지고기 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겠죠. 왜? 앞으로 돼지 독감이 심해질 테고 조류 독감이 심해질 테니까. 돼지고기 가격은 적어도 200%는 뜁니다. 인육 맛을 아시냐고요? 제가 손톱을 깨물잖아요. 볼턴은 실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자, 그리고 절양 안천하.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돼지고기가 줄면은 천하가 황제가 바뀐다 했던 얘기 있죠? 그거에 관련된 이게 오자 성어인가 봐요. 그래갖고 지금 하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미듯이 들어갑니다. 다른 정육점에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싸게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곳곳에선 서로 뺏고 뺏기는 돼지고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대비 46.7% 올랐습니다. 우와, 난리 났죠. 이제 중국의 중앙정부가 숨길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던 예전에 제가 그 윈터 이즈 커밍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 오른다고 할 때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었다고. 돼지고기 가격도 통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여론이 퍼지는 거를 보도 통제하고 있었다고.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제는
막다 이제 터져버린 거거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그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공산주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무조건 두들겨 맞춰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강제 통제를 한다고. 이게 강제 통제도 나쁜 건 아니야. 옛날 때 전두환 대통령 때 짜장면값 통제 많이 했잖아요. 그래야 화교가 성장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막아놓게 되면요, 그게 빵 터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격 조절을 너무 시장에만 맡겨도 그 시장 조작이 들어가니까 정부가 시장 조작을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개입을 하는 걸 어떤 개념을 하면 되냐면 일종의 댐 관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장마가 내리면 수문을 열어주고 그 암문기에는 수문을 닫고, 그래야 물을 모아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필요한데 중국 정부는 그걸 너무 심하게 했죠. 그래서 산샤댐 붕괴되는 것처럼 지금 중국 경제가, 돼지고기 값이 지금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못 막아요. 왜냐? 이 상태가 되면 이미 통제가 불능한 상태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거예요. 왜? 중국이 싹쓸이 알려들 테니까. 지금 난리 났거든. 중국이 지금 돼지고기 파동 나면은 망해요. 그래서 중국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 더구나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때 삼국사기라든가 중국 기록을 보면 만주족들 있잖아요. 만주에서는 옛날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토굴에 살 때는 몸에다가 돼지고기 기름칠을 하고 했다고 해요. 왜? 안 추우니까. 예. 그랬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제가 옛날 때 몽골에 있을 때도 제가 몽골에 있을 때 15kg가 쪘어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돼지가 돼버렸는데 왜 그랬냐면요. 기름 때문에 그래요. 몽골이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여름에는 무지장 덥고 겨울에 엄청 추워. 울란바토르 제가 있을 때 제일 추웠을 때가 영하 마이너스 45도였어. 영하 마이너스 45도가 되면 얼만큼 추운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영하 30도가 되면요. 귀마개를 해야 됩니다. 귀마개를 안 하면은 귀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영하 한 35도쯤이 되면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입에. 왜 마스크를 쓰냐? 마스크를 안 쓰고 코로 숨 쉬잖아요. 그럼 코가 얼어요. 입으로 숨 쉬잖아요. 이 후드라 그러나? 여기가 얼어버립니다. 목감기가 걸려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 안 쓰면 손으로라도 이러고 다녀야 돼. 왜? 그래야 찬바람이 직방으로 들어온 걸 막아주거든. 그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추울 때는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특히 양고기 아니면은 돼지고기가 좋아. 소고기는 별로야. 닭고기도 별로고. 왜? 기름이 적어서. 돼지고기 아니면 양고기가 최적으로 좋은데 이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어요. 근데 몽골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저는 잘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이 아니라 몽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하다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에 갔어. 왜 그러느냐?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키면 진짜 김치찌개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은 몽골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 소모가 커요. 왜? 체온 조절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서 야채를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몽골은. 고기 먹어야 돼.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해요. 왜? 추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몽골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김치찌개가 끓여서 나오잖아. 그래서 끓여서 나올 때 모르는데 나중에 식으면은 기름이 한 0.5cm가 굳어요. 하얗게. 예. 그래서 그러한 김치찌개가 딱 왔을 때 뜨거울 때 국물을 마셔야 돼. 왠지 알아요? 몸에 기름이 들어가야 안 추워. 내가 몽골에 있을 때 영하 30도에도 제가 조깅을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오래 사니까 영하 30도도 춥지 않아. 영하 30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영하 35도가 되면 못 견뎌요. 왜? 숨을 쉬기 어려우니까. 이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기름을 안 먹으면 힘들다고. 근데 지금 중국이 겨울에 돼지 독감이 돌아가지고 돼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특히 성격 더러운 애들, 똥베이, 동북지방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지. 추워 죽겠는데.
기름 먹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이 추운데 안 살아봐서 몰라요. 추운데 살잖아요. 반드시 기름 먹어야 됩니다. 제가 몽골 카자흐스탄 때 기름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뚱뚱해지게 돼버렸다고. 안 먹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웬만해갖고 반팔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긴팔만 입고 다닌다고. 아직도 그 비계가 남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디플레이션 공포가 밀려오는 중국. 근데 이 기사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돼지고기 파동 정부 차원의 대응은 후추나 부총리가 중국 전역의 양동 농장 등을 돌며 돼지고기 증산과 가격 안정을 독촉하며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게 이런다고 되나? 후 부총리는 돼지고기의 충분한 고급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긴박한 정치 임무라며 돼지고기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샤오캉 사회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당과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데 왜 방역은 안 해? 지금 돼지고기가 부족한 원인은 방역을 안 해서 돼지 열병 때문이거든요. 요건 아직도 숨기나 보네. 그러니까 새끼를 까서 증산시킨다고 해서 돼지고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돼지 열병으로 죽는다니까 돼지가. 더구나 돼지 새끼 면역력이 더 약하잖아. 이 방역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오는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민심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후 부총리가 맡은 이 임무가 무역전쟁을 맡은 류허 부총리, 홍콩 시위를 맡은 한정 부총리보다 더 막중하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중국의 멸망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게 바로 돼지파동이다. 나오잖아요. 그쵸? 지난주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미중 무역전쟁도 홍콩 시위도 아닌 바로 돼지고기였다. 놀랍죠? 돼지고기 검색 건수는 미중 무역전쟁 검색 건수보다 무려 69배나 많았다예요. 중국이 이 정도로 심각해요. 중국 애들이 미중 패권 경쟁보다 돼지고기가 더 걱정되는 거야. 이게 민심이라고. 큰일 났죠? 예. 이런데 어떻게 지금 중국이?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생뚱맞다 했다가 돼지고기 얘기해서. 아니 돼지고기가 왜 중국 멸망이랑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중국인의 정서를 모르잖아. 저는 2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중국인의 문화를 배웠다고. 중국인의 정서를 배우고. 제가 좋아하는 중국 노래 많아요. 예. 전 일단 등려군 노래 거의 다 좋아해. 예. 근데 등려군은 대만인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기 뭐야 홍콩 노래도 좋은 거 많고 성룡 노래 좋아했었는데 이 새끼가 변절을 하는 바람에 요즘은 성룡 노래 아예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중국인들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특유의 정서. 그 정서를 못 읽으면 여러분들은 중국인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예. 불쌍하죠, 불쌍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의 그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못 이겼지. 중국 이길 수 있는데 지금도. 그리고 이거 오늘자 중앙일보. 김정은 비공개 친서 트럼프 평양에 초청.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미래를 한다고. 미래. 사이 좋다니까. 이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면은 나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방송에서 차마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내가 비공개 관계 때만 얘기할게요. 분명히 김정은은 뭔가를 제안할 거예요. 아, 이거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방송에서 내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사우디 석유 심장 드론 테러 유가 직격탄. 그쵸? 내가 얘기했던 거 다 나왔네, 중앙일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기껏 다 받았으면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나의 정보 소스를 가져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한동안 국제관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 이것들이 내 거를 베껴간 다음에 마치 지 거이냐 하고 하니까 내가 안 했잖아. 근데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나 똥볼 차기 시작하잖아.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자, 볼턴 경질됐는데 저는 경질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볼턴은 그 활동을 할 거예요. 그때 내가 활동할 거라 얘기했는데 진짜 활동 시작했다는 게 뉴스예요. 그쵸? 왜 그랬냐? 스티브 배넌하고도 비슷한 케이스야. 스티브 배넌이 도와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스티브 배넌이 화이트하우스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유럽에다가
그 우파 진영을 만들고 구축하는 그 시스템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뤘죠.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존 볼턴도 사이가 나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척을 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 미국 애들의 특징은 뭐냐? 그 국익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간에 그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이해관계를 맞춰요. 그래서 이제 볼턴하고 트럼프랑 이제 정책에 대해서 쭉 비교한 거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볼턴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성향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대이란 정책, 저는 대이란 정책에 있어서는 볼턴하고 비슷해요. 저는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는 주의거든. 이란 죽여버려야 된다. 나는 그런 쪽인데 트럼프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 같아. 나는 그쪽은 아니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군사적 대응 선호, 나도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아프간의 병력 단기적 철수, 난 이건 반대거든, 솔직히.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문제에 있어서 정권 교체 주장, 요쪽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그 트럼프 쪽이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볼턴의 오판에 불만쟁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저 상태를. 만약에, 왜냐, 여기서처럼 그 볼턴이 주장한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거는 지금 시기에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히실 수 있나? 지금 시기에 베네수엘라 정권은 교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 댓글 좀 한번 봐야지. 어디 뭐 안 올라와, 한번 해보죠. 왜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석유. 그렇죠. 유가 떨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네. 맞아요. 유가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은 이 상태가 딱 좋아요. 이 상태가.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니까 반미 정권이잖아. 베네수엘라 경제 봉쇄하고, 이란이 이번에 아람코 쳤지요. 아람코 쳤기 때문에 아람코 석유 회사의 생산량이 50%가 뚝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그 배후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티 반군은 이란 시아파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건 이란 석유 수출 제재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제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량 50% 감축되면은 유가는 올라가요.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 와, 트럼프 돈 벌겠네. 트럼프 이제 선거 있잖아. 선거 전에 이렇게 전략 비축유,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비축유, 이거 방출해갖고 유가 안정시킨다고 방출을 한 거지만 어쨌든 가격은 비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비싸게 석유 팔았으니까 미국 내에서 돈 잘 돌겠네. 응? 그렇잖아요. 그거 미국의 전략 비축유 옛날 유가 쌀 때 막 $35 이럴 때 사놨던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비싼 값에 파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남는 장사지. 에? 그쵸? 그래서 트럼프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트럼프는 백악관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 군사 원조 프로그램 중단 검토, 그 다음에 볼턴은 친러시아 분리주의에 대해 맞서는 우크라이나 원조 약속. 나는 볼턴 쪽이 더 나는 선호하는 쪽이에요. 이제 제가 좀 강경하다 보니까. 왜냐, 그 트럼프는 아무래도 러시아랑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협상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러시아를 협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왜냐, 지금 러시아가 자꾸 중국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건 아니거든. 그래갖고 이럴 때는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화이트하우스에 있었다 그러면 일단 난 체첸부터 꼬셔요. 체첸부터. 야, 너희들 독립할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라던가 우크라이나 동부지방 분리주의 하려는 애들 때려잡는데 오히려 총력을 기울이지. 우크라이나 신정부, 친미정부 지원해주고. 나는 오히려 그쪽을 하죠. 왜? 그래야 러시아가 극동지방과 유럽 서부전선 양쪽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땅이 넓거든요. 양쪽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거든.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국방비라든가 재정을 악화시켜가지고 러시아를 쓰러뜨리는 게 낫지 않나라 싶은 거야. 왜? 지금부터 고유가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얘네들이 미국 파트너가 아닌 상태라면 딴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번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쓸모없는 데다.
쓸모없는 데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재건이라던가 러시아 기술 발전 이런 데 돈이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로 돈이 새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우크라이나 갈등 유도시켜야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해.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애써 본 돈이 쓸데없는 데 다 낭비가 돼. 그리고 이란 사태 갈등 심화시키고, 이란 경제 봉쇄 들어가면 러시아가 이란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고유가로 벌어들이고 다 고갈시켜버려서 러시아가 딴짓 못하게 코너에 몰아넣은 다음에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협상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게 제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리고 원래 전 좀 강경하기 때문에 좀 나는 그런 식으로 좀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람코 사태 이후에 중동 정세, 이란 원유가스.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난 드론으로 할 줄은 몰랐어. 왜냐면 난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그러지 사람도 안 쓰네. 이거 드론 전 세계 드론 공급량의 80%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드론. 전 세계 드론 공급. 중국입니다, 중국. 여기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드론이에요. 중국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테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친미 국가와, 그 다음 예멘, 이 후티 반군이 있는 이쪽의 반미 국가도, 중국제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그게 작년 기사에 나와요. 작년 기사. 드론 포함해서 중국제 무기를 수입했어요. 그래서 그 드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쓰는 드론도 메이드 인 차이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의 드론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란과 긴밀한 관계인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에서 아람코의 체계 석유 시설을 14일 무인기로 공격해 실제로 사우디 원유 생산의 절반의 차질을 빚는 사태가 터졌다. 사우디 석유 장관이 아마 모하마드 살만인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앞으로 왕이 될 사람 걔일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10년이나 어린. 이 새끼 진짜. 하여튼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이 절반이 줄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손해를 볼까요? 돈을 벌까요? 아세요? 여러분. 댓글을 한번 봐야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테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까요? 이득을 볼까요? 모르겠어요? 제일 한국인 중국이 갖고 노네? 중국이 놀림을 당하는 건데 돈을 번다고? 왜 돈 번다 생각해요? 돈 번다 생각한 이유 있어요?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석유값이 오르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이 50%가 감소되고 유가가 20% 올랐으면 아직도 30% 손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익을 본다는 거지? 여러분들. 유가 상승 아직 20%밖에 못했잖아. 아직도 손해인데. 응? 비중이 풀으면 미국이 좋아지는 거죠. 비싸게 파니까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야지.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고정 지출이 많아요.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당장 유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게 추가로 더 있어야 돼요. 수요와 공급 원리, 비축류 미국이니까 그러네. 유가 인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 20%밖에 안 올랐어. 미국의 지원, 미국이 왜 생돈을 주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아직 학습이 덜 됐어. 미국이 도와주겠죠? 안 도와준다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래. 정인경 씨, 보험. 그래, 답 나오네. 보험 들었잖아요. 손해보험. 모르긴 몰라도 그 아람코 유전이 제가 어렸을 때 1975년인가 제가 중동에 갔거든요. 그때 이미 아람코가 존재했었어요. 그럼 벌써 몇 년이 흐른가? 40년이 흘렀잖아요. 얼추 생각해도 아람코 유전은
시설이 낡았겠네. 이번에 리모델링 제대로 하겠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최신식 시설, 삐까뻔쩍하게 5G와 4차 산업을 연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최첨단 시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왜 자꾸 저한테는 들까? 아람코가 정말 최신식 시설을 설치할 거라는 생각이 전 자꾸 드는 거예요. 아람코 꽤 짭짤할 겁니다. 예. 사우디 석유시설 피폭의 국제유가 20%까지 급등. 좋죠. 여기 아직 본격적으로 이란 제재 안 하는데 이란 제재까지 들어가면은 유가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란에서 전쟁이나 내전이 난다면 기름은 더 올라가겠죠? 그럼 그냥 난리도 아니지 뭐. 누가 감히 보험 타려고 자작극인가요? 그래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 동맹국들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이란이 공격한 거라니까. 그 이란의 후티 반군 걔네들이 자백했다고만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뭘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러네. 자작극이라니 그런 거 없습니다. 자작극 아니에요. 그 걔네들이 스스로 자백했잖아요. 후티 반군이 자기네들이 했다고. 걔네들이 한 거야. 걔네들이 한 거야. 끝.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중국의 LNG 수입 경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이란, 그러니까 중동에서 올 때 반드시 통과하는 루트가 여기예요. 그래서 잠깐 이게 그림이 이거 이렇게 가려졌구나. 저 이렇게 해놓은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남쪽 항구 이게 전통적인 루트예요. 전통적인 루트. 그다음 북쪽 항구 해가지고 대만 해협 바깥쪽을 도는 거. 그다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게 파란색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필리핀 바깥쪽으로 해서 도는 겁니다. 아주 길게 도는 거예요. 예. 중국이 왜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놨냐면은 미국 피하려고 한 거예요. 해군기지. 예. 그런데 어쨌든 노란 선과 빨간 선이 이 두 쪽을 지나가. 이 지나가는데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갈라지는 부분.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 갈라지는 부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V자로 갈라지죠? 노란색이랑 어디? 여기. 그치, 여기. 갈라지는 부분. 저쪽에 뭐 있어요? 저쪽에 뭐 있어? 인공섬 있잖아, 인공섬. 중국 애들이 저기다 인공섬 박아는지 아시겠죠? 얘네들 군사적으로 이적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인공섬 못 지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쉽게 붕괴시킬 수 있어요. 저 일도 아니야, 저거, 붕괴시키는 거는. 그래서 중국이 이런 다양한 루트로 가는데, 중국의 LNG, 가스도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가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석탄 때문에 그래요. 공해. 그래서 뭐 LNG, 여기 원유도 여기 루트는 똑같아요, 어차피. 루트는 똑같은데 이건 LNG만 기준으로 한 건데, 보시면은 중국이 수입하는 비율이,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비율이 중국이 17%입니다. 대한민국 22%래. 중국보다도 높네. 이런데 우리가 반밀했단 말이야. 오 마이 갓이죠. 일본 42%.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납작 엎드렸잖아. 한국 왜 그랬어? 나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국가별 이란산 원유 수입.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어때요 지금? 중국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중국의 비중이 한국, 일본을 훨씬 능가한단 말이야. 한국은 조금씩 늘었네, 한국도. 큰일 났네. 이란 석유 막힐 텐데. 오늘 신문 보니까 청와대에서 사우디 아람코 석유 유전지대 폭발된 거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데, 야, 이 병신아, 유가가 올랐잖아. 유가가 오르면 수급에 차질 생긴 거라니까 그러네. 이것도 다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얘들 또 망쳐먹었죠. 국제 유가가 올라도 우리가 수급에 그리고 공급량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란 석유도 막힌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람코 지역이 폭파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그대로 있으면서 반미 행위라니까 경제 봉쇄당해서 석유 수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란, 아람코 공격에 배후로 지목됐잖아요. 이란 경제 제재 들어갈 거라고. 그럼 얘네들도 수출을 못하게 막혀요.
여기도 루트 끊기는 거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끊겨. 그러면 여기에 의존했던 나라는 중국이에요. 베네수엘라 것도 샀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타격 입을 게 훤한 나라가 한국이죠. 왜? 이란도 꽤 우리가 의존 비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가 의존 비율이 높잖아요. 여기에 전쟁까지 난다면 이제 재앙이 오는 거죠, 진짜. 자, 그래서 보세요. 남중국해 군사기지와 마친 중국.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왜 마친 거예요? 제가 여기 얘기했죠? 여기. 만나는 부분 여기. 여기요. 여기가? 여기. 여기다 이제 세멘트를 잔뜩 부었으니까. 이거 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 중동으로부터 원유가 들어오는 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어떤 요충 기지를 만들어 놓고 플러스 지금 뭘 하느냐? 거기 남중국해는 유전지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발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근데 베트남 애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보세요. 베트남은 중부에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미국의 엑슨모빌과 함께 진행한대. 아, 이거 비즈니스 할 줄 아네. 어? 엑슨모빌하고 함께 하잖아. 엑슨모빌이랑 함께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엑슨모빌이 유전 개발을 하는 남중국해를 중국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여기 중국 바다니까 꺼져 하면은 미국이 네 하고 나갈까요? 이 새끼 봐라, 까부네,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베트남이 줄을 잘 잡았어. 그러니까 아니 빨갱이도 친미를 하는데 어? 왜 대한민국이 반미를 하지? 미쳤나? 베트공도 잘하네. 이런 역학관계를 잘 알잖아. 에? 아, 얘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그래서 뭐 중국이 반발할 경우 과거처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아니죠. 그때 미국이 일부러 좌초해 준 거지. 이제는 좌초 안 한다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왜냐고? 이제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구단선이라 그래서 그 도련선 그걸 해놨는데 전체 해안의 90%를 먹었습니다. 아, 여기 안 나오는구나. 나중에 지도에 나올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 가져갔다고. 진해 땅이라고. 에?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란 원유의 수입국 순위 중국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가 2등,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거의 3, 4, 이탈리아가 있긴 있는데 이탈리아는 상관이 없어. 왜? 이탈리아는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거든. 인도도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란 원유 이 수입되는 이게 차질이 생길 때 타격받는 거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야. 근데 일본은 타격을 안 받을 거예요. 왜? 여긴 친미 국가니까. 그럼 손해보는 나라는 누구다? 중국하고 한국.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 터키인데 터키 손해 안 볼 거예요. 터키는 친미할 겁니다. 얘네들은 머리 좋아.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중동 쪽에 분쟁이 발생하고 남중국에 분쟁이 발생하면은 중국은 끝나요. 1대1로 계획은 실패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당장 이제 추운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돼지 열병 돌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중국애가 갖고 온 그 소세지인가 해서 그 바이러스 검출됐다면서요? 어? 우리나라 아마 돼지 열병 돌 거야. 그걸로 봤을 때. 예. 그것도 뭐 돼지고기를 그 중국인이 자진 신고했대. 야, 난 중국인이 신고하는 거 처음 봤어. 예. 중국인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닌데.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미립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통제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게 이미 시골 지역에 퍼졌을 수 있다고. 우리가 모르게.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뉴스. 예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프랑스 석유회사가 토탈이 프랑스 석유회사거든요. 중국 석유 CNPC한테 이란에 있는 유전지대를 팔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이걸 팔았기 때문에 아, 이란에 전쟁의 기운이 돈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 프랑스가 항상 미국에 딴지 거는 나라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보면 항상 나쁜 놈은 프랑스인으로 나와. 매트릭스 괴롭혔던 그 메로민거 걔 누구야? 걔 프랑스인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옛날 때 그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탈환 이거 나올 때 십자군에서 깽판 쳤던 놈 누구 나와요? 프랑스 기사로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미국 애들은 프랑스 싫어해요. 프랑스도 미국인 싫어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 그런데 프랑스가 이란에서 나왔다는 소리는
이란에 어떠한 내전이라던가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프랑스가 굳이 미국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예요. 그 보이세요? 아, 킹덤 오브 헤븐. 네, 맞아요. 프랑스 애들이 이란 쪽에 사업체가 있다면 이란에 마사지가 들어갈 때 프랑스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프랑스가 팔고 나왔단 말이야. 그걸 또 멍청한 중국이 분명히 고가에 샀을 거예요, 이거를. 멍청한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 어때? 짱깨가 샀는데 불바다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림이 보인다요. 그림이 보인다. 이란 위험하다. 그리고 프랑스는 분명히 배신 때릴 것이다. 네. 프랑스가 이런 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나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프랑스 존나 싫어해요. 이 새끼들은 진짜 변덕스러워. 국제 외교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그리고 아람코 사태의 중동 정세, 이제 중앙아시아 편입니다. 자, 중동을 보면서 중앙아시아를 같이 봐야 돼요. 이거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 사태를 보면서, 왜냐? 아람코 석유 폭발이 이란이 배우라고 했죠. 이란 경제 제재를 하는 거는 이란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람코 석유 사태는 중국을 타겟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국의 반응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중동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뭐 한다 했죠? 저번에 대량으로 밀과 가축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왜? 중국의 식량 위기 사태랑 어떤 보이지 않는 연동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식량난은 중앙아시아가 또 개입되게 되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중국과 중동 사이에 있으면서 이 양쪽 분쟁에서 개입하게 되는 굉장히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했던 거죠. 카자흐스탄에 미군 기지가 생겼다. 그게 바로 켄키악하고 이름 까먹었어요. 하여튼 켄키악이라 하나 좀 나올 거예요. 그거 두 군데 생겼어요. 쿠쿰. 켄키악과 쿠쿰 두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막 항의하고 했다고. 카스피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미군 기지 건설. 그러니까 켄키악과 쿠쿰이라는 게 카스피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 방면이지. 거기 미군 기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저기 중국 국경지대 쪽에도 하나가 생겼어요. 물류창고로. 예. 공식적으로 물류창고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대통령 때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친러에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했었죠. 이거 그 옛날 때 기사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버프 왔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요. 이번 아람코 사태를 해서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되고,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되면서 식량난이 오게 된다면, 식량난. 이란도 식량난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란도 식량난이 옵니다. 왜? 중국의 식량 부족이 연쇄 도미노를 일으키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양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왜 키우는데 그 양이 주로 어디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냐면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이란으로 많이 가요. 왜? 이란의 양고기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란도 자칫 잘못하면 식량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봉쇄를 당해서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은 이란으로 들어가는 양고기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란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수입 경로가 복잡해져서 그러면은 이란도 위험해져요. 예. 그래서 이란이 제재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게 빨간색이 중국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시노 카작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기 그 회색으로 저기 한 게 러시아로 가는 뭐 노던 스트림, 뭐 서던 스트림, 뭐 등등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반로 활동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신장 위구르 자치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란에서 문제가 생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원유 수입이나 수출에 차질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원유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루트는 바닷길밖에 안 남는다고. 근데 그 바닷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중국이 다른 루트를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못 지나가. 여기만 가요. 예? 뭐야 이거? 시둥이가 후원했네? 어휴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 잘 읽고 있어요. 에너지버스. 예, 1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쪽팔린데? 나도 후원해야겠는데 이거? 이런 나이 40대 가지고 후원을 받다니. 하긴 나보다 구독자 수가 5배 많지 않나? 야 내가 폭발만 안 됐어도 내가 더 많은데.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얼굴 빨개지네. 아이고 쪽팔려라.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정세가 굉장히 위험해요. 중국이 후달린다고 지금 후달려. 그래 내가 보여줄게. 다시 지도를 보면은 여기 쿠룩이라 나왔잖아요. 내가 오타 낸 것 같은데 쿠쿡인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뭐다? 중국이 빨간색으로 시노카작 파이프라인을 뚫은 다음에 아트라우에서 악타우를 거쳐서 악타우와 아트라우가 다 유전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빨대를 연결하려는 건데 여기다가 미군 기지를 건설해 놨다니까. 중국 애들이 투르크메니스탄 통과해서 파이프라인 뚫기나 하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못하는데 중국이 망하고 나면은 이 파이프라인은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제가 색칠해놓은 노란색 파이프라인이에요. 노란색 파이프라인. 이게 뭐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여기 손으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멀다. 일기예보 하는 것 같아. 이거 잘리네 내가. 안 되겠다. 안 되고 저기 쿠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악타우. 여기 악타우라고 표시되어 있죠? 저 악타우 쪽에서 밖으로 해저 유전 터널을 뚫으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건설 비용이 비싸.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가져갈 거예요. 뭐냐? 이란의 내전이 일어나서 이란이 성공적으로 분열만 된다면 이렇게 이란 북부지대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뚫릴 가능성이 있고, 플랜 A, 만약에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은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해저 터널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랜 B예요. 자, 내가 왜 플랜 A를 육상 터널로 얘기했고 플랜 B를 해저 터널로 했느냐? 해저 터널은 건설 단가가 비싸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해저 터널을 뚫는 거는 카자흐스탄도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파이프라인을 막으면은 카자흐스탄 경제가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쪽으로 수출되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해저 파이프라인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바쿠에서 악타우 연결되는 해저 터널만 뚫리면은 바쿠, 트빌리시, 세이안 해갖고 BTC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독일 이렇게 연결해서 서부 유럽까지 내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면서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계획은 내가 플랜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건설 단가가 비싸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국가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만약에 플랜 A가 안 돼서 플랜 B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세계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까? 예? 한번 상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는 소설이니까. 플랜 B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플랜 A가 제일 좋긴 하지만 안 될 수용이 있으니까. 왜?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망할 나라는 아니거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플랜 B, 그러니까 이란 분할은 플랜 A예요. 노란색 지나가는 거 아까. 이란이 분할되니까 지나갈 수 있지만 안 될 경우는 생각해야 된다니까. 전쟁, 분쟁. 그렇죠. 예.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왔다. 임성진이 석유값 올린다. 그렇죠.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BTC가 카스피안 횡단 해저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비록 건설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왜? 비싸니까 유가가. 유가가 쌀 때는 저렇게 비싼 해저 터널을 뚫으면서 석유 수출하는 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수익 분기점 맞추기가 어렵잖아. 손익분기점. 그래서 고유가일 땐 가능해요. 고유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란의 내전. 좋죠? 이것처럼 좋은 게 있어. 그쵸? 네. 여러분 저처럼만 생각하면 한국이 미국 됩니다. 저처럼만 생각하면. 왜? 이런 간단한 공식도 모르면은 어떻게 국제 외교를 하겠어. 자 보세요. 제가 이란이 분열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이란이 보시면은 인구가 이래요. 이렇게. 요 오른쪽 지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그을게요. 기름은 카스피해 쪽 연안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이란은 석유가 어디서 생산되냐면은 저 카스피해 바다 쪽, 저쪽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대, 저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쿠르디스탄, 그 다음에 아라비안이라 써 있는 데 있죠. 여기 왼쪽 지도에 보면은 민족이 아라비안과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에서 석유가 나요. 이 지역이. 그래서 석유는 이란인이 사는 지역에서 석유가 안 납니다. 안 난다기보다 적게 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란하고 이란 내에서 민족 분교,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데 사이가 나빠질 때 다민족 국가 같은 경우는 민족 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지역 감정이 있고 차별이 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란에서 석유가 나는 지역은 아랍인이 사는 지역,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 그 다음 위에 빨간색 아제르바이잔족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투르크 계통 민족이에요. 그 외에 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카스피 연안을 따라서 제가 파이프라인을 거놨는데 여기에 보면 다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니까 투르크멘 그 민족, 그러니까 다 투르크계 민족이에요. 얘네들이 여기 산다고. 그래서 이 지역이 독립만 된다면요, 파이프라인이 이란 그 페르시아 계통, 그러니까 파르스 사람들이 아닌 투르크계 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파이프라인 통과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플랜 A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려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진행하는 무엇이 이어야 된다? 범투르크주의 운동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판투르키즘. 판투르키즘이 성공하게 되면은 이란은 쪼개지면서 이란의 투르크 국가들이 이란과 분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란 북부의 조그만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붙어있는 바레인, 카타르와 같은 조그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페르시아군, 이란군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물론 유전지대이기 때문에 돈은 많아. 쿠웨이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군 기지가 투입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이게 미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플랜 A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미군 기지가 투입되고 이 지역이 독립이 된다면 그 지역을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플랜 A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플랜 B, 요 지도에도 보듯이 저 위에 분홍색 있죠?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왜 투르크메니스탄 쪽을 연결했냐면 저희가 육지가 가까워요. 제일 가까워.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대각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저기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로 가는 게 최단 거리예요. 그게 그나마 건설 단가가 싸. 그래서 저 지역에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적정 금액의 유가만 상승해주면 이거는 프로젝트가 실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란 내전으로 이란이 굳이 분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란 내전을 통해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면은 이 해저 터널은 건설이 성공할 수 있어. 해저 터널이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 저기서부터 연결되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BTC 파이프라인, 바쿠, 트빌리시, 세이한, 이 BTC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개통되면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지지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 편을 들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은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외교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따라서 이번 아람코 유전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이 내전으로 망하던 안 망하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이란은 통제 가능한 나라거든.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중앙아시아에서 뚫리게 되면 그 뚫리는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부터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과연 러시아가 막을 수 있을까? 아, 난 이거 모르겠어. 러시아가 막을 수 있을까? 트럼프는 지금 이거를 러시아랑 좋게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야. 한 방 후려쳐버리지. 일단 한 대 때리고 기선 제압한 다음에 협상 들어가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저번에 돼지열병 얘기하면서 뭐 한다 했죠?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막대한 농산물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비트코인과 달러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 그쵸? 그래서 아스타나에 비트코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죠? 전 대통령은 미국과 협조가 돼가지고 켄키아, 쿠쿨 이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카스피의 동부 해안에다가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그다음 중국 국경 정역에다가 미군 병창 기지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친미 정책이죠. 근데 지금 바뀐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쓰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왜냐? 그 바뀐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은 전 중국 대사도 했고 중국에 유학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문기사, 요게 9월 10일자 기사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항상 보도가 안 되는 기사죠. 보시면은, 이거 신문 좀 보여주세요. 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1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나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건 결국 가상화폐랑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사업가들은 카자흐스탄 수도에 1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관한 협의를 체결했으며 국가 블록체인, 그쵸? 가상화폐 나오죠? 협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참여한 국제기업인, 이 국제기업은 말이 존나 이상해. 나 이게 말뜻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있으면. 포월리사와 중국의 국유기업인 CETC 인터내셔널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할 것이라고 스푸트니크 카자흐스탄은 보고했다. 이 스푸트니크라는 게 그 러시아 매체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 가상화폐 데이터 센터를 중국이 건설하면 안 되거든. 이것도 어떤 다른 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리고 포월이라는 회사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이 회사의 홈페이지. 그리고 사장은 압둘 말르크 밀라크 메너도프라고 써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이 카자흐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즈벡인이야. 어이씨 뭐야 이게? 좀 이상한데 그림이? 뭐야 이게 LW 뭐 하세요 김정민 씨? 저 강의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카자흐인과 우즈벡인은요 한국인하고 일본과의 관계예요. 사이가 안 좋아. 왼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아스타나에 우즈벡인이 체어맨으로 돼 있는 사람이 여기다 블록체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거 그림이 안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왔다 갔죠? 우즈베키스탄.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북한이 가상화폐 하는 거 아시죠? 북한, 우즈벡, 문재인, 이란, 이거 그림이 안 좋은데. 이 그림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여기다 내가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북한이 가상화폐 국제포럼? 뭐 그런 걸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 그림이 안 좋아. 이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어디서 일어나 경력을 봤더니 ATK 설립자이기도 하고 ATK 홀딩스. 홀딩스란 말이 들어보면 금융투자회사잖아. ENRC 차이나, 이 ENRC 차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건 영국계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팀. 야, 여기에 고려인 한 명 들어가 있어. 안드레이 킴. 와. 4명 중에 1명 고려인, 3명 유태인이야. 이름 봤을 때. 마르코 스틀렉. 이것도 유태인 이름이야.
마르코 코흔. 얘 이것도 유태인이면서 독일 이름. 아슈케나즈인가 봐요. 그 다음에 라시트 마흐바트. 이거는 중앙아시아인이면서 유태인하고 혼혈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으로 봤을 때. 라시트는 유태인 이름이고 마하트는 이게 중앙아시아 이름이거든요. 아, 고려인들 팔아놓은 거 엄마가 러시아인인가 보지. 저의 로망이죠. 부인이 러시아인. 그러면 최소한 성씨는 김으로 남길 수 있잖아. 네. 예, 역시 이 고려인들이 똑똑해. 중앙아시아에서 파이낸스는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독일 회사입니다. 본사가 독일에 있어.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독일이거든. 독일이 약간 친중적 성격이 있어갖고 내가 조금 여기서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과연 괜찮을까? 아니면 다른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 아직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 조사를 못해서. 근데 그림상으로는 조금 안 좋다 해요. 지금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누구야 이거 여기다 로스차일드라 쓰는 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남의 방송을 망치려 그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뭔가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내가 방송으로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이거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도 괜찮은가 싶어요. 아직까지 저도 잘 몰라. 좀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